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간 지 92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초엔 1시간 정도 결정문일 거 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짧았어요. 21분 만에 나왔고 오히려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제 저 생방송에 들어가서 저걸 직접 보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빨리 쳐내고 네. 되는 거에 집중하고 그 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시당초 시작할 때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각하사유에 관련된 부분에 주장을 많이 했었죠.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왜 각하사유가 아닌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 본안으로 들어와서 언론의 자유 침해나 인사농단,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강등이나 파면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걷어내고, 네. 그다음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부분만 집중해서 이제 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아예 애시당초 탄핵 사유에서 배제를 하고 되는 부분만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되는 부분이 얼마나 지금 중대한지, 그러니까 사실 중대성 부분이 인정이 돼야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은 탄핵 사유도 훨씬 많았고 심리도 길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 선고가 20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25분이에요. 25분 그거보다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예. 예상을 했으나 오히려 더 선고 결과는 그거보다 더 빨랐던 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지금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정미 재판관 권한 대행이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러나라는 이제 반전의 결정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뭔가 안 되는 것들을 앞에 얘기하다 보니까 기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나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거든요. 긴장감을 주려는 의도였을까요? 예,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어제 증권시장의 그 롤러코스터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출발을 하다가 그러나 3번 할 적에는 무려 8%가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급 반전을 이루다가 24%까지 급등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상승세를 멈췄는데요. 아무튼 증시에서 저 현장, 저 몇 분간이 굉장히 반영되는 그 롤러코스터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네. 이 판결문, 이제 형사 판결문 유사하면 어찌 보면 헌재 결정문과 유사한 게 형사 판결문이라고 할 텐데 앞에 유리한 얘기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당사자한테 불리하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앞에 불리하게 시작을 하면 중간에 그러나 하면서 이제 가명 사유들이 쭉 나오면서 오히려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어제 앞부분이 나올 때 굉장히 막 소위 SNS를 통해서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앞에 유리한 게 나올수록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변호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일반 분들은 앞에 지금 세월호도 안 되고 문체부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이거 기각인가 뭐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시에서도 그러나 한번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5번째예요, 이게 그 생중계하는 게. 그래서 그때마다 어쨌든 현직에서 취재를 하면서 네. 이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 끝까지 들었어야 됐는데 앞에 4번,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또 이제 통진당이라든지 이런 4번의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문 직전까지 이게 주문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법률적인 용어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재판관들끼리 고심한 내용이겠구나. 그런데 주문이 인용이지
기각이지? 하고 이제 끝에 말을 들어봤어야 됐는데 어저께는 달랐어요. 어저께는 확실하게 굉장히 법률적인 어떤 용어도 별로 없었고 네. 누구나 들어도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쉽고 간결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인용이야? 기각이냐? 이런 어떤 사유에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을 썼다라는 법조계의 후문입니다. 네, 어제 뭐 결정문 다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뭐 사유에 대해서는 기각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걸고 넘어진 거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은폐 부분, 그리고 조사 불응. 사실상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는 점이 조금 저는 눈에 띄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게 탄핵 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헌재에서 판단한 바로는 그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시기부터 4년간 계속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진 과정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계속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때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사를 받는 겁니다. 수사를 받아서 진실을 규명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나와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재단 설립 과정 이후에 언론에 나올 때 청와대 내에서 이 부분의 증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건 개선의 의지 자체가 전혀 없었고 진실을 규명할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된 적폐를 되돌리려는 의지 또한 없었던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헌법을 수호할 의지 자체가 부족했다. 그게 어찌 보면 이번에 탄핵 결정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설명이 가능한데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은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탄핵된 사유는 세월호의 성실 의무 위반도 아니고 문체부 인사도 아니고 또 세계일보 사장에 대한 그런 그 인사 문제도 아니고 최순실 때문이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결국은 뭐 미르라든지 K스포츠라든지 또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 이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고 당의 1인자였을 때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 같은 존재였는데 결국은 이 아킬레스 건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린 건 뭐 국민의 힘이다, 뭐 국민이 승자다 이러는데 결국은 최순실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저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행의 재판 결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뭐 본인이 약간 그 주범이 됐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났는데 본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사실은 뭐 최순실 씨도 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 이게 반성의 의미인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억울하다는 뭐 그런 뜻인 건지. 근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도 저는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최순실 씨 측에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고 네. 본인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악어의 눈물이지 않느냐.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려면은 먼저 정말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개인적으로 관계를 떠나서 네. 이 난리가 6개월 동안에 이 정도까지 오게 될 경우에는 내 책임이 어찌됐건 너무나 크고 잘못됐습니다라고 통렬하게 사과를 해야만이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탄핵 결정이 물론 최순실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어제 뇌물죄 관련된 얘기는 언급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놓고 보고요. 김기춘 실장이나 최순실 씨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제 사실 그 소식을 전해들을 당시에 울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기실에 가서 이제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제일 결정적으로 이제 내가 살 길이 없구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경재 변호사의 변론 과정이나 최순실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게 최순실 씨를 변론하고 있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을 변론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단 그 최순실 씨에 관련된 변호인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만 파면을 면하게 되면 본인도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겠어요.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노렸었으나 사실 8대 0으로 완벽하게 이제 인용 결정이 나면서 파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최순실 씨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판단 때문에 어제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현재 그 결정문을 보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검은 달라요. 특검은 이 200 몇십억 원에 그러니까 총 700억 원에 가까운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자체가 정경 유착이다라는 어떤 이 전제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낸 433억 원에 중에서 204억 원인가요? 이런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그 출연금도 역시 뇌물죄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피청구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요에 의해서 출연했다라는 뉘앙스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삼성 측의 어떤 변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전략적인 자산이 아니겠느냐 싶은